우리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스포츠 심판이나 판사를 저지라고 부르는데 대법관만큼은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대법관은 단순히 기계적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룰 책임 있는 자리라. 그리고 대법원장은 바로 그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가 서열 3인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 다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다수파 기관이라고 하죠.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비다수파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리에 따른 피해되는 그 다수결 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기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다수 지배의 사법부의 소수의 보호가 더해져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가 소수자의 자리입니다. 예.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 기술자가 아닌 사법 정의를 실현할 저스티스이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카르텔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은 잘 아니 알고 후보자의 있습니다. 생각을 말씀하세요. 카르텔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떤 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 원리들에 의해서 쉽게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요. 후보자가 소속돼 있었던 민사판례 연구에 여기는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 1, 2등만 지목해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들어가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후보자도 1등을 하셨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민사판례 연구회가 승진 카르텔, 판사 카스트 제도의 최정점 코스다. 이런 비판을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사판례 연구회 변호사 회원 중에 약 절반인 23명이 김앤장 소속이고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교수 중에는 서울대 교수가 27명으로 특정 인맥이 몰려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경향신문 보도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학부생 때 김앤장 인턴을 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앤장에는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을 해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해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정직하셔야 되거든요. 김앤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학부 인턴의 경우에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 공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죠.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아들이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스펙 공동체까지 이렇게 이제 아빠 찬스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특권 동맹이 지금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야, 이렇게 아빠 찬스로 인턴하고 논문 쓰고 스펙 쌓고 고위 엘리트 족벌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 세상 길 가는 사람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재산 형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시면 역대 대법원장 중에 재산 1위, 제일 부자 대법원장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위법도 많고 모르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는데 관련법을 몰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계의 무심에서 잊고 지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법 개정을. 근데 제가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법원에서 재산신고 때마다 대상자들에게 개정 사실을 누차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모르셨다면 그건 가계에 무심한 게 아니고 법관 윤리에 무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농지 취득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예.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농지로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농지 아닙니까? 예? 본인도 판결에서 잡종지가 잡종지로 사용돼도 농지는 농지라고 하셨어요. 그 본인 판결한 걸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 위반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 이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법관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 비난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 위법을 제재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법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저는 이 답변 태도를 보면서 이 답변 태도가 하여튼 회피로 일관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아요. 우기고 석연찮은 범죄를 둘러대고 회피로 일관한단 말이죠. 이런 자세를 보면은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장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지